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 등에 관한 의혹들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노력만큼은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나가자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존자 할머니들의 엄청난 용기로 시작해서 그 용기에 응답한 시민들의 연대로 지금까지 왔다며 앞으로는 할머니들과 몇몇 단체가 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사자로 나서서 정의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된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오늘은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인 연합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대구에서는 고3 학생의 감염이 확인돼 이틀간 학교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동전 노래방에 대해 인천시가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동전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전국적인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에서도 각종 부정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기도의 특별 점검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이연아 기자와 함께 후원금의 부정 사용과 유서 위조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검찰 수사 전 단계라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관내 모든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지 조치입니다. 또 노래 연습장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을 통한 확진자가 가장 많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행정명령입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마다 노래방과 코인 노래방이 들어서 있는 인천 시내 상가. 딱히 불결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간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가수 신곡 뜨면은 그거 부르려고 가는 것 같아요. 인천시가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래 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고 코인 노래방 108곳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잇따랐지만 노래 연습실은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영업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노래방 업주는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11일 동안이나 장사하는데 진짜 너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행정조치를 취한 건 코인 노래방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가정과 택시 등을 제외하면 이태원 클럽 확진자 51명 가운데 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은 12명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동시대에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코인 노래방을 통해 고3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66개 학교의 등교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확진자 이동 동선을 따라 방문자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디서 또 확진자가 나올지 몰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남학생으로 증상이 없어서 어제 첫 등교 수업에도 출석해 주위 교사와 학생에게 전파됐을까 우려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입구가 철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좁은 문틈 사이로 실습에 나섰던 교생이 빠져나옵니다. 아니 학교에서 언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 잘 몰라요. 교직원은 닫힌 문에 학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17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등교 수업을 하루 앞두고 경북 구미에서 아버지 차를 타고 기숙사에 왔습니다. 다음 날 같은 반 학생 17명과 수업을 들었고
확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는 학생이라서 그 전날 들어왔고 어제 이제 수성구 보건소에 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 통보가 와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없습니다. 학교는 곧장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이틀간 폐쇄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3 학생 110명과 교직원 94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합니다. 교육당국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등교 수업 재개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들이 감염된 뒤로 감염 경로를 파악치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모임에 참석한 간호사의 지인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이 아니라 이 모임 장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6명입니다. 간호사 4명과 이들 가운데 1명의 지인 2명으로 병원 내 추가 확진은 아직 없습니다. 1,418명 중에서 1,24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기존 양성 3명 외에는 추가 확진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리무중이었던 감염 경로 실마리는 간호사와 지인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사이 간호사와 지인 5명이 함께 간 주점이나 노래방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겁니다. 선행 확진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원내, 병원 내의 직원 간의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일단은 우선해서 당시 모였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감염돼 전파했거나 이들 모두 모임 장소에서 또 다른 감염원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있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 없고요. 대부분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대부분 감염 전문가들은 외부에 이제 감염의 이제 소스가 있을 거다라는. 방역당국은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임이 있었던 지난 9일보다 이틀 앞선 7일부터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어서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샵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의 답변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부천의 일가족 3명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 강사가 일단 감염이 됐고 제자와 제자 친구들에게 옮겼고 제자와 제자 친구들은 코인 노래방에 갔고 그 코인 노래방에 택시기사께서 가셨고 택시기사는 아마 투잡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잔치 촬영 기사로 잠깐 또 일을 하셨고 거기에 잔치를 참석했던 가족 3명이 이렇게 되면 4차 감염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딱 4차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도 뭐 본인이 감염된 줄 모르고 사진을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투잡을 하셨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진 찍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정말로 행복한 돌잔치인데 또 아기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돌잔치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 가족끼리 간단히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고 그 사진사분도 조금 본인이 그런 이태원 클럽은 다녀오지 않았지만 노래방이나 그런 곳을 다녀오셨다면 조금 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뒤늦은 후회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인천 강사발 N차 감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일부분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돌잔치를 막상 초대를 받았는데 뭐 못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주례를 한 커플이 예를 들면 아기 돌이 됐다고 이제 모신다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일찍 가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역시 뷔페가 좀 이렇게 섞여서 계속 음식을 담고 하느냐고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새 결혼식이나 장례식장도 그냥 인사만 하고 오라고 하고 식사 대접하지 말고 답례품을 드리란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식사를 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대화 중에 바이러스가 직접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강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등교 시에도 식사를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뷔페 식사에서도 이렇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 뭐 어디 음식점이라든지 클럽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같이 공유할 때 간호사들도 수술방이나 탈의실이나 그런 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식사할 때 감염을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고3 등교 이틀째였는데요. 네. 어제는 인천에서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은 또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네. 무증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10대랑 20대에는요, 무증상 감염이 적게는 20%, 많게는 연구에 80%까지 무증상이 나와요. 예. 그리고 뉴욕같이 확진자가 많은 경우는 5명 중에 1명이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증상이 많을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우리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예. 간호사도 무증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등교를 하고 있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등교 시에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도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개학을 이제 등교 네. 개학을 한 뒤로 한 10% 이상 늘었다는 늘 얘기가 수밖에 나오고 없습니다. 하는데 네. 2학년, 1학년 이제 점점점 네. 순차적으로 등교를 한다면 불안해서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감염자는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기숙사는 사실은 보통 2인 1실을 많이 해요. 네. 단독으로 안 쓰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최소한 검사를 하고 기숙사에 입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고3 같은 경우도 수업을 최대한 단축해서 말씀드린 식사는 좀 안 하고 도시락으로 먹고 에어컨도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이외 학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조금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가을에 백신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이것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지금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고2부터는 지금 온라인을 병행을 할 건지 아니면 등교를 할 건지를 조금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등교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바로 지금처럼 수업을 안 하게 될 거잖아요. 예. 네, 그러한 면에서 조금 지금 혼선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네, 관련해서 4294님이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등교해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여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고3 학생이 또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일이 오늘 있었다고 해요.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서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KF94는 쓰시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어지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KF80이나 수술용 덴탈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지만 이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좀 이렇게 개방된 데는 괜찮지만 만일 교실에서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트시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어떤 학생이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를 했으면 그 바이러스가 떠다니거든요. 그럼 에어컨 바람을 타고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덴탈 마스크나 KF80은 조금 위험합니다. 예. 그러면 KF94를 쓰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천식이 있다든지 호흡기가 약한 학생 같은 경우는 쓰러질 수가 있죠. 중국에서는 KF94 쓰고 달리기 하다 2명이나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한다면 수업 시간을 좀 조정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에어컨을 만일 사용을 할 거면 아주 더운 한낮에 좀 잠깐 트는 식의 그런 예. 식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KF94 나름대로 호흡이 좀 어려운 걸 쓰고 그래서 수업을 마쳤으니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 되면 정말 그때는 좀 홀가분하게 네. 이렇게 좀 내리고서 자기들끼리 수다도 떨고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다 굉장히 위험하겠군요. 위험합니다. 예,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등굣길, 하굣길에 집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갈 때도 이제 역시 좀 위험하겠고요. 네, 등교 시간에 보면 거의 다 같이 가죠. 손잡고. 거리 두기를 거의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고, 이렇게 전 학년이 같이 등교를 하게 되면 혼선은 뭐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이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버스, 지하철, 등굣길 다 문제가 되겠군요. 네, 다 예,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 학생들이 하교 후에 뭐 동전 노래방이나 PC방 가는 일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인천시가 동전 노래방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이제 그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고3 학생들은 이제 동전
코인 노래방은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일반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도 마찬가지고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고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조금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다중시설에 밀폐된 공간에 감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조금 저희가 안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고 있었는데요. 7941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휴대폰 많이 만지는 물건이잖아요. 휴대폰을 걷는 것이 맞을까요?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이제 다 걷는 거는 수업 때문에 걷는 건데 예. 그거를 다 걷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도리어 그 휴대폰을 아침에도 잘 닦고 예. 그다음에 수시로 좀 소독을 할 수 있게 교실에다가 그 소독 티슈가 있죠. 예. 네, 그거를 좀 두고 자주 닦으라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교에 오면 한번 자리도 한번 깨끗이 네, 닦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도 한번 또 닦고 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얘기로 좀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을까 이제 그 문제였는데 다른 곳 모임에서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의 친구가 감염된 네. 게 확인됐다. 그러면 여기가 맞을까요? 초반에도 이제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그다음에 휴게실이나 탈의실을 통해서 간호사분 네 분이 감염됐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왜냐하면 환자한테 감염이 됐으면 그 수술을 담당한 수술 집도이나 전공의가 더 먼저 감염이 돼요. 간호사보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잠복기를 따져보니까 그분이 9일 날 이제 음식점하고 노래방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검사 확진이 된 게 18일, 19일인데 물론 그때도 증상이 없으셨어요. 잠복기를 따져보면 9일에서 한 4일 정도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5월 4일, 5일 정도부터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때가 또 이태원발 클럽 감염이 또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연관성도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겠군요. 네, 예, 그렇겠습니다. 연락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얘기를 지금 네. 꺼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다 해당된다고 하는데 독감 백신을 맞는 거하고 이 코로나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증상이 독감 증상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경증에서는 관계가 없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이 좀 심해지게 되면 고열이 나죠. 그리고 호흡곤란과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증상과 유사하다 보니까 겨울에 독감철이 되면 같이 혼합해서 이 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알 수가 없고 검사를 두 개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예.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금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감 백신을 다 맞고 맞아야지만 코로나19의 어떤 혼선을 좀 차별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이제 12세까지만 무료로 되죠. 근데 그걸 예. 고3까지 아마 올려서 무료 접종을 해주겠다고 하고 3가가 아니라 4가 접종을 올해부터 무료로 접종한다고 합니다. 예. 고3이 등교하고 이틀째를 맞았는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질문 계속 보내주시고 네. 계신데요. 7069님은요. 아이들이 점심 먹고 양치하러 갈 때 거리 두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양치하러 갈 때 거리 두기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양치하면서 물을 뱉잖아요. 그 과정에 비말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경우에는 식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학교에서 도시락을 좀 싸주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 같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치하면서 비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9330님이요. 학생들이 실증이 나더라도 위생수칙 잘 지키고요. 다중이용시설들은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혹시 예를 들면 안양 같으면은 안양 그 제일 번화하다는 일본가의 여러 개의 이제 업소가 네. 날짜별로 다 지정을 해서 언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이제 공지가 됐던데 자진해서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검사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뿐 아니라 주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새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예. 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자진 빨리 검사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3 학생들은 오늘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어제가 첫 등교였지만 개학이 2달 넘게 늦춰지면서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곧바로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의 일정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수생과 인천 지역의 고3 학생 13,000여 명은 이번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등교 이틀째 고3 학생들을 기다린 건 사실상 올해 첫 학력평가입니다. 지난달 24일 학력평가는 집에서 시험을 본 데다 등급이나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시험의 긴장감에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하니 학생들의 부담은 배가 됩니다. 일단 실수하지 말자랑 이제까지 계약 안 하고 미뤄졌던 연기 기간 동안 준비했던 거는 한번 다 뽐내보자 이런 느낌. 하지만 이번 시험은 인천 지역 고3 학생 13,000여 명과 재수생이 빠져 첫 시험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역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면서 수시 또는 정시 어떤 거 지원 가능한 대학을 1차적으로 일단 스크린을 해봐야 되고 과목마다 어떤 영역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는지 부분들을 교육부는 등교가 80일 늦춰졌지만 대학 입시의 일정이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다음 주 27일로 예정된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등교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침상으로는 등교를 미루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판단을 할 거고.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외부 확진자에 대해선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이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에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 분배가 더 나빠진 것인데요. 2분기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임시 일용직은 취업자가 지난 1분기에만 27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51만 3천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등 정부의 공적 이전 소득은 10% 이상 증가하며 5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난 1분기 월 평균 소득은 149만 8천 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며 0%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소득 상위 가구들의 소득이 모두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만 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반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 증가한 1,115만 8천 원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취업자가 증가하며 근로소득이 2.6% 늘었고 고액 국민연금 수급 증가 등으로 이전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5분위 평균 소득을 하위 5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41배로 1년 전보다 0.23배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분위 배율의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고용부문의 소득의 증가율이 저소득 분위에서 낮게 나타났던 것들이 공적 이전 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득 분배를 전년 동기 대비 악화시키는 데 작용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4월 들어 임시 일용직 취업자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분배 악화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가 깊어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음 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 20일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크린슨 반 홀렌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장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은 해당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업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이에 관한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그 기업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한 법인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됐지만 미국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한 지 6일 만에 상원이 중국 때리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야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하원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알리바바나 바이두처럼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대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신규 상장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 잉원 총통 2기 출범식에 전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대거 나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미국이 이번에는 타이완에 재차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타이완에 2,200억 원 규모의 중월에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와 군사 분야를 넘나드는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옥죄기 전략은 결국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자구책 마련 모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아베 총리가 법까지 바꿔가면서 검찰총장에 안치려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있었습니다. 구로카와 도쿄 고검장인데 기자들과 상습적으로 내기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전례 없는 정년 연장 조치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도쿄고검 쿠로카와 검사장.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 중인 지난 1일 산케이 신문 기자 2명 등과 함께 기자집에서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했던 엘리트 검사가 하루아침에 도박죄로 처벌받아야 할 입장이 된 겁니다. 아베 총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 검찰 간부의 정년을 내각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쿠로카와 검사장의 총장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권 뜻에 맞는 인물만 검찰에 남기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具体的に全て示すことは困難であります。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망감에 검찰 길들이기 법안까지 이어지자 SNS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ツイッターでね、みんなが声を上げて何百万件も声が上がってもそれを全く無視するような状況なので。今日も答弁見てたんですけど、もうとても答弁とは思えない感じだったので。 다나카 전 수상을 뇌물 혐의로 체포했던 옛 검찰 수사팀까지 이례적으로 법안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政権の内部でですね、検察に対する一つのアクションを取って影響を与えるという余地が生じ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危惧が非常に強くありました。 결국 법안은 연기됐고 본인은 물러났지만 아베 총리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정치권을 넘어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관리에 세금을 썼다는 이른바 벚꽃 스캔들로 법률가 660명에게 형사고발을 당해 총리 자신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생산성 없는 20대 국회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당시의 언론 보도 제목만 다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 공방만 오고 가고 긴급 재난금이 아니라 늑장 재난금이 지원금이 된다. 그때가 벌써 단추도 못 깼는데 23일자입니다. 방역은 더디고 엉망이던 다른 나라들은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건 우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보시죠. 미국, 캐나다 1, 2주 안에 전광석화처럼 일본, 독일 재정보다 더 긴급하게 그때가 역시 4월 23일쯤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오래 발목이 붙잡혔지만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을 비교해봤습니다. 코로나 현금 지원의 효율성,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19일 기준으로 한국은 80%, 일본은 19%. 예. 한국이 신청을 1분 아니면 끝날 때 일본은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현금이 지급됐다며 블룸버그 통신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능력, 신분 확인 시스템, 속도 빠른 인터넷망이 성공한 요인이다. 일본은 우리의 주민증 같은 거죠. 개인 식별 카드를 가진 국민이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온라인 신청이 쉽지 않아서 서류로 하느라고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한국의 국회가 일본을 이기는 원동력이 됐다는 외신 보도가 등장하기를 바라면서 21대 국회를 기다립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6,400만 원밖에 안 쓰였다.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6,400만 원도 할머니한테 쓰인 돈은 아닙니다. 실제로 할머니한테 쓰인 돈은 그중에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응원하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왜 할머니한테 옷 한 벌 사주지 않았느냐? 왜 할머니한테 신발 한 켤레 사주지 않았느냐? 왜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그 침대를 한번 교체를 못하게 했느냐? 왜 할머니가 경복궁 가는 게 소원인데 경복궁은 못 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힘이 들지만 용기를 낸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저들이 항상 저희를 회유하려고 할 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이 문제를 알리면 할머니만 피해본다. 이 논리 구조는 계속 할머니가 피해봐야 된다는 구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테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지 말라 했다는. 민원을 냈는데 제가 민원 낸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횡령도 했다라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 평가를 하는데요. 맨날 F등급, D등급 이렇게 받아요. 후원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왜 F등급, D등급 받지? 왜 할머니한테 쓰라는 돈 안 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운영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감시도 하지 않았어요. 네,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로 시작된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 문제를 계속해서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조금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윤미향 전 이사장과 정의기억연대, 네. 그다음에 뭐 정대협 네. 이 이제 그룹이 있는 거고 지금 이 나눔의 집, 네. 조계종과 관련된 나눔의 집 이 관계를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의연과 지금 말씀하신 정의기억연대 정의연과 이 나눔의 집은요 30년 가까이 국내 위안부 문제를 이끈 양대 단체지만요 살펴보면 뿌리도 또 노선도 다릅니다. 정의연은 1990년에 37개 여성단체 연합으로 발족한 정대협과 2015년 설립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을 해서 2018년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나눔의 집은요, 현재 이 불교계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또 활동 방향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대협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인정과 또 공식 사죄를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에 좀 더 집중했고요. 잘 아시는 수요 집회나 평화비 건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이 나눔의 집은요, 위안부 피해자 돌봄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분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단체가 다르고요. 이번에는 나눔의 집에서도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에서 시작된 이 의혹들은요. 일단 지난해에만 후원금이 한 26억 정도가 들어왔지만 실제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은 시설비 6천여만 원 중에서 앞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1,000만 원도 안 된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이 나눔의 집 현재 법인 대표이사인 월주수님이 약 5년간 건강보험료 7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했다는 의혹도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2016년에는요, 이 월주 스님의 책 구입 명목으로 후원금 수백만 원이 쓰였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에도 문제를 내부 고발자들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청, 경기도 측, 여가부, 총리실 등 수차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결국 경기도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네. 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온 것인데요. 경기도가 최근에 이제 특별 점검에서는 이 후원금으로 대표이사의 아까 말씀드린 의혹 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금액이 70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또 후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6억 원의 토지 취득비 그리고 또 13건의 그 5억 원의 공사비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부분 그리고 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요. 4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에게 급여 총 5,3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기부금 수입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 30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인 기부금품법에 따르면은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면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 이제 2006년부터 제정이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계획서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학대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학대로 판정하진 못했지만 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유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앞서서 그 운영진이 기부와 관련해서 고 김하선 할머니의 유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6천만 원을 나눔의 집 추모관 건립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그 김할머니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 과정에서요. 또 다른 할머니의 유서가 또 위조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 배준희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그 기부 약정서입니다. 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2개월 전인 2014년 4월 10일에 작성이 됐는데요. 이 약정서도 역시 보시면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배할머니가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전액 기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약정서가 사실 작성한 날이요. 배할머니가 그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또 생전에 기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던 점 등을 근거로 사실 내부 고발자들은 이 부분 역시 위조의 의혹을 또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나눔의 집 법인 계좌에서 이 배할머니 전 재산이 1억 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 역시 모두 입금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 두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무위탁 노인이었다라고 내부 고발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없는 노인들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나눔의 집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나눔의 집 측은 법규를 잘 몰라서 빚어진 실수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금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또 기부금품법 위반은 인지를 못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기부 약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증 절차를 몰랐고 관련 자료 경기도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 YTN 역시 또 관련해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또 시설 계좌 없이 법인 계좌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2~3명으로 관리가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섰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 아까 이재명 지사의 얘기였나요? 네. 헌신을 인정하지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좀 분명히 밝혀야겠다라는 그 얘기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4.15 총선 조작을 주장하며 유출된 투표 용지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한 자리에서 민 의원은 투표 용지 유출과 관련해 제보자를 밝히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출석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 의원은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도와주거나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장을 지냈던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민 의원이 부정선거의 근거로 인용한 미국의 월터 미베인 교수의 논문에는 통계학적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민 의원의 투표용지 공개와 관련해 의정부 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민 의원은 SNS에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오는 29일까지 두 당이 합당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면서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래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도 지도부가 합당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일제히 당무를 중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속한 합당을 약속했지만 두 당의 통합은 일주일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열어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8월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합당을 꺼리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두 당의 당선인들이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 84명은 오는 29일까지 양당이 조건 없이 반드시 합당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한국당 당선인들 역시 오는 29일까지 반드시 합당해야 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수임기구 회의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합당을 촉구하며 당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 당선인 대회에 참석해 합당은 5월 말까지는 어렵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장을 의식한 듯 내일 당선인들을 만나 다시 한번 총의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시기라든가 또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을 들어보자. 두 당의 합당 논의와 함께 통합당의 당면 과제인 비대위 전환 여부도 곧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당선인들은 내일까지 토론을 벌여 비대위로 전환할지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울지 또 임기 문제 등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내년 초까지 끌고 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초선과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견도 만만치 않아서 합의 도출까지는 나란히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계속해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진행자인 이동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정의연 사무실, 그다음에 정대협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곳까지 다 뭐 심지어는 12시간 수색했다고도 하는데 근데 감사를 공정하게 외부로부터 받겠다라고 하는 찰나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적 수사 아니냐,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이고 네. 검찰 측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재빨리 수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만 그동안 그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패턴이 있거든요. 예. 언론이 일단 의혹 제기하고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고발하고. 즉각적으로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부터 하는 뭐 이런 패턴인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에 넘기지도 않고 바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형평성이란 말을 언급했었는데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하고 싶은 수사만 한다. 이런 비판이 또 한쪽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뭐 윤미향 당선자나 또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어쨌든 그 검찰 고발이 이제 들어간 상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빨리 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묘한 거는 누가 누구에게 저 사람 죄가 있다고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라고 하면 기사에 그렇게 났어요. 신문에 났어요. 맞습니다. 예. 이걸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고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된다는 거는 글쎄 어떤 법 논리나 아니면 법 감정에 의해서 글쎄 이게 타당한 건지는 좀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보수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 보면 지금까지 그 사람 그 단체 고발했던 그 내용만 보면 예. 정치적으로 하여튼 뭐 진보 쪽이나 민주당 쪽이나 이쪽만 계속해서 고발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검찰 수사가 또 바로 들어가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이거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예. 근데 제일 눈에 띄는 단체는 반일동상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평화의 소녀상을 반일동상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언어를 쓸 수 있는 거면은 일본 단체면 혹시 모르겠는데 좀 애매합니다. 예, 뭐 이따가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또 하겠습니다만은 일본 언론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당선됐을 때부터 어떻게 썼냐면
윤미향 씨가 당선됨으로 해서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쓰고 지금 한국에서 보도되는 윤미향 씨의 의혹들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지금은 의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미향 씨의 개인적 도덕성을 공격하면서 그게 더 넘어가서 정의원 단체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는 시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과적으로 그 일본 보수익이 원하는 것처럼 돼버렸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애써 왔던 일본을 향한 위안부나 또는 강제징용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상에 대한 문제의 노력 이것도 좀 애매해지죠. 예, 그게 물거품 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같은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느냐? 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과를 받고 배보상을 받고 이게 사실 사건의 본질인데 예. 지금 이 윤미향 씨 개인 논란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따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아직 이건 의혹 제기 단계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만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뒤 수순이 따르겠죠. 근데 그거는 제외하고 예. 그 전에 이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 정대협부터 시작해서 또 윤미향 씨의 30년 노고는 그 노고대로 치하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30년 동안 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식으로 몰아가는 언론 보도 행태라든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언론들은 하루에 한두 건씩 새로운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다 이제 의혹들입니다. 누구가 그렇게 말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 언론 보도의 문제점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본질은 피해갔다. 본질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언론의 보도를 일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았으면서 그것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걸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본질과 비껴난 거죠. 손해상 철거와 불가역적 그 합의를 과연 윤미향 씨가 알고서 넘어갔겠나, 이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아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오히려 윤미향 씨의 책임을 묻는 것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도 문제고, 또 너무 자극적인 기사, 또 클릭을 위한 기사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여기서 방송국을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예. SBS 보도의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그 윤미향 씨 아버지가 그 안성 쉼터를 관리하면서 7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딱 보면 야, 1년에 7천만 원씩 받고 일을 했네? 아버지를 도와준 거네 오히려? 예.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을 보면 6년간 7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제목을 그렇게 달아보니까 제목만 보고 또 내용은 안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너무 자극적인 것이죠. 또 이 부부가 30년 동안 맞벌이를 했습니다. 예. 근데 2억짜리 집을 샀는데 2억 어디서 났냐고 출처를 물으면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운동가가 집을 샀는데 그 소명을 다 해라. 예.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전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비리에 휩싸였지만 자기 집을 얼마 주고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를 소명한 건 못 봤거든요. 지금 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몇 분들도 이제 어디서 샀냐 자꾸 하시는데 예. 마찬가지로 그럼 당신들 지금 어디서 샀냐 물어보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돈은 뭐 20억 이상 들었다 그러면 사회생활 사회운동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30년 맞벌이해서 2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그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정의원을 뒤져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다 훑어보니까 엉뚱하게도 2억이 얼르고 날아가고 없다. 예. 그럼 2억은 어디 갔냐? 혹시 집 사는데 보태줬냐? 예.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건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예. 있겠죠. 예. 딸 유학자금 어떻게 나냐? 이거는 조금 너무한 보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신상털이식, 조금 더 나간 마녀사냥식 보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변성호 앵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니 오랫동안 이제 언론계에 계셨고 예. 또 이 언론 비평 영역에서도 활약을 하셨으니까 지금에 나오는 이 보도가 과연 옳은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 언론에서 어떤 것을 비판하고 의혹 제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그네들의 일인데 예. 조금 경쟁식으로 보도하고 경마식으로 보도하고 속보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너무 엇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쓸 때 이미 맥락을 다 공부하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멀리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이 진행돼야 되고 어떤 것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가닥을 잡고 써야 되는데 일단 한 건 터트리고 하는데 터트리는 것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쓰긴 쓰는데 예.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은 전혀 없이 쓰니까 예. 여기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논란이 생겼을 때는 양쪽을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예. 조국 정경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정경심 사태 터졌을 때 우리 언론이 굉장히 경쟁식으로 굉장히 많은 보도량을 쏟아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검찰발 보도가 상당히 많았죠. 검찰 관계자는 뭐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던 식으로 지금 재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에서는 나온 내용 잘 안 씁니다. 예. 게다가 재판에 나온 내용을 쓰는 기사들도 재판에서 검찰이 신문하는 것만 보고 쓰거든요. 그리고 예. 변호인 반대 신문할 때는 그 자리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보도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제가 뭐 조국 정경심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보도를 하려면 좀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런 기사는 지금 쓰라면 좀 취재해서 더 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때 일본하고 합의를 그냥 해버리면서 예. 국민들은 합의가 됐대. 이제는 뭐 일본에서 돈을 좀 내놓겠다고 하고 할머니 아마 받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후원금이 확 줄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정대협이라든가 이 정의기억연대가 하던 모든 활동들이 갑자기 확 위축되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때 그 힘들었던 얘기도 한번 좀 취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요새 와서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 당시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던 것을 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비공개해서 밀실에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발표만 들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 어떻게 그렇게 됐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언론 보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예. 자,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으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재조사해야 된다. 그 비망록에 나온 내용들이 너무나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반박하고 민주당은 또 재차 확인하면서 반박하고 지금 계속 얽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1250페이지가 넘어가는 상당히 양이 굉장히 많은 두꺼운 비망록입니다. 비망록인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구구절절 한만호 씨가 왜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나가 나옵니다. 예. 다만 지금 한만호 씨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만호 씨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밖에 지금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한만호 씨 주장은 검찰이 해유와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한명숙 전 총리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만호 씨 주장이 맞다면은 당시에 조사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다만 당시에 그 검찰 수사와 재판은 분명히 비판받을 점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없이 줬다고 하는 사람 말만 먹고 기소가 됐고 재판이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줬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말을 번복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나갔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한만호 씨 전에 또 한 명의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 사건은 또 무죄가 났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한만호가 다시 등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혹이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이 한만호 비망록이 법원에도 넘어갔고 증거로 예. 그리고 3심의 결정이 다 난 건데 불복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한만호 씨 비망록은 검찰이 자기들의 입에 맞는 것을 갖고 법원에 올린 것이고요. 당시 대법원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문건이 드러났습니다만 그 문건 중에 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이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에서 원했던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문건에 써 있어요. 예. 그럼 이 재판이 중요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야 상고법원을 대법원이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판결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고 왜 이런 게 나왔고 또 당시에 한만호 비망록에 등장하는 다른 증언자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증언을 들어보는 예. 그런 그 과정, 그런 프로세스는 좀 거쳐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신건영 이 한 대표 말고 이 전에 뇌물 줬다 한 사람도 그러고 보니까 말을 뒤집었죠. 말을 뒤집어 제가 예. 준 게 사실 아닙니다. 예, 라고 줬다고 뒤집었던 했다가 거죠. 안 줬다고 해서 그 예. 사건 무죄가 났고. 그래갖고 그다음 이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예. 2심에서 뒤집혔다가 대법원에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는 상고 법원건이 걸려 있어갖고 이 정부하고 어떻게든 좀 타협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건이 걸려 있다 예. 이 말씀이군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했던 증언보다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을 더 신빙성 있게 높게 쳐주거든요. 예. 근데 1심에서는 한만호 씨를 굉장히 많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2심에서는 그게 많이 생략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재판이 완전 무결한 재판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만호 씨가 사망했습니다만 이 비망록이 등장했고 이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덮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한만호 씨가 개인적 분란을 가지고 썼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9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건너갔다고 이제 주장했던 맨 처음에 돈인데
그중에서 6억 원은 나름대로 문제가 됐지만 3억 원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 한만호 씨의 명의의 수표가 넘어갔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 그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보면 처음에는 뭐 343 하자고 했다가 343이라는 게 10억을 가지고 3억, 4억, 3억 뭐 이렇게 예. 했다가 334 하자고 했다가 귀찮으니까 333으로 하자. 333으로. 예. 그리고 증언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외우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만호 씨 비망록을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을 완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예. 아무튼 6억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뭐 이게 8대 5인가요? 나뉘었다가 나눠졌었죠. 예. 그다음에 3억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그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조사는 더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재심을 할 거냐 말 건 또 결정을 그렇습니다. 해야겠죠. 예, 예.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누기로 하죠.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될 공수처는 굉장한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 사건이니까 검찰한테 맡길 수는 어차피 없는 거고 결국 공수처가 가져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맞는다 안 맞는다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니까. 예, 지금 박주민 의원뿐만이 아니고 예. 오늘 저 라디오에서도 이제 김용민 당선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또 조사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현직에 있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이제 공수처에서 다룰 수가 있고 예. 또 한만호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이 크나큰 검찰의 도덕성에 크나큰 생체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걸 당연히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공수처가 예정대로라면 7월에 출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올 연말까지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이게 당장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상임위 배분 문제거든요. 예. 근데 여야가 이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법사위를 누가 줄 것인가? 법사위를. 예. 아하. 이거 가지고도 지리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이 대부분 법정 시한을 다 넘겨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그 시한 아마 더 넘길 거로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177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사위도 갖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체계와 자구 심사는 하게 돼 있는데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면서 아무리 다른 좋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틀어지고 통과 안 시켜주면 이건 그냥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지 말라. 만약 상원 노릇 안 한다고 약속해 준다면 그러면은 뭐 야당한테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지란 논쟁이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지고 지금 뭐 유미양 당선인 논란도 국정조사 하자고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여당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그런 논란. 그래서 이 공수처 협의를 시작하는 것도 아마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 들어가는 것조차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이게 한 수사팀의 일탈 행위였느냐, 아니면 검찰이 늘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사 기법이냐, 아니면 완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냐,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낼 필요는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어서. 왜냐하면 또 선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최근에 뭐 채널 A의 검언 유착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검찰이 100번 얘기한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영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 사태.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수익률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신증권 센터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경영진까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라임 펀드만 1조 원어치를 판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전직 센터장 장모 씨가 구속 전 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지 이틀 만입니다. 설계부터 가담하신 것입니까? 피해자분들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장 씨는 펀드 가입자에게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투자 관련 중요 정보를 속이고 2,500억 원어치 상품을 판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구속된 라임 자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유착 의혹 등을 언급한 인물이기도 한데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거짓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환매 시도를 저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경영진의 개입 없이 단독 범행은 불가능했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환매 신청을 받고도 하루 뒤 전산을 조작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역사에 없었던 본사 차원의 전산 조작까지 조금도 특수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던 당시 장 씨도 대신증권 본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펀드는 본사의 상품기획부에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펀드 설정이 돼요. 본사에 어디를 찌르면 무조건 나와요. 하지만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고객 환매를 취소한 것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장 씨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라임 사태를 둘러싼 검찰의 칼끝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경영진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구호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수현 전 대표가 첫 재판에 나와서 변호인 없이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표는 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현 전 케어 대표가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거나 불출석하면서 기소된 지 5달 만에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보호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안락사시켰고 동물 구조 등을 이유로 도살장 등에 침입해 개를 훔친 혐의 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안락사 개체 수가 수의사의 일방적 기억에 의존해 부정확하고 안락사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 동물 구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며 첫 재판부터 직접 변론을 펼친 박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엔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판 과정 하나하나를 캠페인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국내 동물권의 어떤 미비함과 불합리한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락사로 인해서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락사의 원인을 제공한 개 도살은 훨씬 더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표의 지시로 동물 20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는 내부 고발로 시작됐던 이번 사건은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표직도 내려놨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에서 논란을 처음 알린 케어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6009님. 학생들도 힘들지만 마스크를 쓰고 계속 소리를 쳐야 하는 선생님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3014님. 택시 안에서도 꼭 마스크 쓰고 통화나 대화는 잠시 멈춰주세요 하셨습니다. 0279님은 무증상자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무료 검사를 시행하여 코로나 양성자를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예, 그리고 나눔의 집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정의연과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자금을 명백하고 투명하게 운영했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마무리됐다고 전해드렸는데 9330님. 본인 주머니만 챙기고 정작 필요한 법들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졸속 처리하는 20대 국회. 자화자찬 그만들 하시고 반성하십시오 해주셨습니다. 예,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새소년의 난춘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네, 저 노래에 부서지지 마라는 가사가 있다면서요. 예. 요즘 고3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얘기 들려오죠. 일정은 빠듯하죠. 또 혹시 수능이 연기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럴 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강철 같은 멘탈로 부서지지 말고 굳건하게 버텨주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너의 작은
이번